4시 17분입니다. 소풍 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엄마의 손맛 김밥이 대표적인 K푸드의 하나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엄마의 손맛 그대로 전 세계가 냉동 김밥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여배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앞으로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또 공사의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래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네.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희 공사는 1967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 그래서 57년이나 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기관입니다. 네. 아울러서 농수산식품 산업을 육성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총괄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사는 농어민,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라 하고 설립된 기관입니다. 네, 그 본사는 지금 나주에 있지 않나요? 네, 나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기 AT라고 써 있는 데가 지금 서울 그러면 센터인 건가요? 서울 사업장이죠. 서울 사업장이군요. 네, 거기에 이제 화해 공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급식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약 3조 7천억 원의 공공급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통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 생산자와 또 이 비즈니스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연결시키는 그러한 모델을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고. 그래서 온라인 도매 시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한류와 함께 K푸드의 인기가 뜨겁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품목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지 실제로 그 수출 실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사장님? 네. 현재 K푸드의 수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20일 현재 69억 8,8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6.76% 상승했죠. 또 아울러서 이제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보면은 역시 이 라면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체로 보면은 라면이 9억 5,200만 불을 작년에 수출했는데 7월 20일까지 6억 6,600만 불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34.1%가 상승했습니다. 또 이제 김이 대단히 인기죠. 김은 약 6억 500만 불 수출해서 33.9%가 작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역시 또 김치를 제외할 수가 없죠. 김치가 9,300만 불 수출했는데 현재 4.6% 상승했습니다. 과자류를 보면은 역시 4억 달러를 7월 20일까지 수출했어요. 그래서 13.8% 상승했고 이 쌀이 있잖아요. 쌀이 과잉 생산돼서 야단인데 쌀 가공식품이 현재 1억 5,500만 불 수출했어요. 그래서 44% 신장률을 올렸습니다. 신장률을 보면은 제일 높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K푸드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왜 남대문 도깨비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수입 과자도 사다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과자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니 정말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한인 소녀가 이제 김밥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클릭이 되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해외에서 김밥에 대한 인지도가 꽤 높아졌는데 실제로 그 냉동 김밥이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른바 대박이 난 케이스 아닙니까? 네, 소기업이죠. 네,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입니까? 네. 저는 아직 냉동김밥을 못 먹어봤는데 이 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 공사의 어떤 지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성과를 많이 냈죠. 그 결과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네. 동반 성장한 모범 사례로 뽑혀가지고 네. 저희가 상을 수상을 했어요. 아, 네. 이제 복만사라고 하는 하동에 있는 네. 아주 조그만한 회사인데 네. 2021년에 이제 미래클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네. 지원을 했죠. 아. 그리고 이게 냉동 김밥을 이제 예를 들어 미국 마트에 코스트코라든가 뭐 이런 데 납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판촉전을 벌려줬죠. 네. 그리고 이제 박람회에 참석한다든가 많은 그런 홍보를 네. 통해서 역시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네. 윈윈의 모델이죠. 대한민국이 제일 못하는 게 협업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IMD에서 네. 우리나라가 경쟁력 지수가 21로 금년에 상승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 번영지수나 이런 데서 내가 같은 연구소에서 한 조사 보고서 보면은 167개국 중에 네. 우리가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162등이에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이 이제 107등이죠. 네.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안 좋아요. 103위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발전하려면은 협업을 잘해야 돼요. 아니 뭐 대여섯 단계만 거치면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우리가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깊이 반성을 해보면은 네.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경쟁이 심한 문화잖아요.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평등 사상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발전을 해야 돼. 우리는 대학의 평가도 이게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딱딱 정해졌잖아요. 누군가가 A를 맞으면 자기는 B를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서로가 협업을 해서 잘하면은 모두가 다 A를 맞을 수 있는 이러한 평가 시스템. 네. 이제는 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사실 경쟁이라는 거 또 학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됐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협업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래서 건데. 이제 추격형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이게 따라잡고 이럴 때는 가능한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창의력을 필요로 하고 원천 기술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서로가 혼자서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럿이서 함께 가는 사회. 이제 대한민국이 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냉동김밥 업체 대표가 그 이제 공사의 그 맞춤형 컨설팅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이제 냉동김밥이라는 게 국내 국산 쌀 소비처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서는 쌀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쌀 소비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식생활이 굉장히 이제 변화되게 됐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역시 어떻게 하면 쌀 가공식품, 그다음에 이제 쌀 자체로도 수출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쌀도 품종 개량을 해서 맞춤형 쌀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기억력에 좋은 쌀, 뭐 당뇨에 좋은 쌀, 뭐 이게 기능 성인에 좋은 쌀, 노인에 좋은 쌀. 노인 같으면 이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데 분해가 덜 되게 만들어진 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춤형 쌀을
이 종자를 개량을 해서 네. 생산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요. 그 김치는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네, 그렇죠. 유학생 시절에 김치 먹으면 냄새 난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김치 넣은 무슨 페스츄리 이런 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김치도 네. 이 김치 하면은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겠어요? 750만 제2등표가 그럼 뭐가 한국인입니까? 네.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인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미 종교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우리 K푸드예요. 음식. 네. 이게 발효식품이거든요. 네. 이제 발효식품의 원조가 대한민국이다. 네. 네. 이것은 우리가 토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기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 대한해협 쪽에 남해안 쪽에서 토기가 발굴되는데 그것이 한 12,000년 정도 된다고. 네. 그럼 거기에 토기에는 뭐가 담겨 있었는지 핵산 검사하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김치가 있었을 그래서 것이다. 이제 네. 우리 발효식품이죠. 이게 식품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발효식품의 우리가 이 원조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면에서 보면은 네. 김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상징성이고 네. 그리고 750만 동포의 아들, 딸 이어가면서 우리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네. 심어주는 것이 네. K푸드 중에서 그래요. 김치가 대표 네. 선수죠. 말씀하신 소울푸드이자 K푸드의 대표 선수인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 네. 이런 거 알리고 또 저희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김치 세계화를 위해서 김치의 날까지 제정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지금 세계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식품 분야에서도 이 탄소 감축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 공사에서 그 저탄소 식생활이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저탄소 운동을 많이 하지만 식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네. 식생활 습관을 갖자 하는 운동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네. 이 푸드 프린트를 줄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운동이죠. 발자국 말고 예. 푸드 프린트. 예, 네. 그 푸드 프린트라고 그래도 용어는 이제 똑같죠.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는 건데, 네네. 푸드 프린트는 음식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푸드 프린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줄이는 방법은 생산할 때의 유기농 친환경 농법. 즉 네. 질소지 비료 많이 안 쓰고 농약 네. 많이 안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땅을 갈지 않는 이 비경운 농법. 그러니까 경운기로 딸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한번 갈아엎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작하려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름진 땅에서는 네. 유기탄소가 땅 속에 많이 들어있는 땅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땅을 갈면 유기탄소가 공기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땅에서는 땅을 갈지 않고 네. 농사를 짓는 것이 소득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경운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한다. 비경운 농법. 무경운 농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생물 농법이 있죠. 네. 그러니까 미생물은 역시 이 땅 속에서 그 무기물을 갖다가 이제 분해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네. 그러면 이제 식물은 그걸 흡수해서 이 물과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탄소와 햇볕을 포함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죠. 네. 탄수화물을 만들면 한 반절 정도는 뿌리를 통해서 땅 속으로 내보내요. 네. 그럼 미생물이 그걸 먹고 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생물과 식물은 상호 공생관계예요. 예. 미생물이 없는 땅은 네.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생물이 많이 있는 땅이 굉장히 살아있는 땅이죠. 그래서 농약을 많이 하면 미생물이 죽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농사가 잘 되겠지만은
갈수록 땅이 황폐해지죠. 그래서 현재 지구촌에 있는 땅 중에 33.1%가 이미 황폐화돼 있어요. 머지않아서 이제 50%가 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확량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살리려면은 역시 미생물농법으로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것이 바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럼 가공하는 관계에서는 땅 속에 많은 탄소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 한 4조 5천억 등의 이게 탄소가 저장돼 있거든요. 근데 그 탄소를 우리가 꺼내서 써가지고 기후 온난화가 된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화석 연료 같은 거.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토양 수분도 손실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말씀하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그게 또 지구 온난화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떼알 구조가 돼가지고 미생물이 있으면은 흙을 떼알 구조가 만들어서 이게 둥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유기탄소가 저장되고 물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생산해서 가공 처리할 때도 그렇죠. 저탄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공 처리할 때도 버려지는 농수산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일회용품 많이 안 쓰고 이제 그렇게 가대포장 사용도 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공하려면 운반을 하잖아요. 운반할 때 거기에 탄소 배출을 작게 하는 가스 운반사,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탄소 배출이 작아지죠. 그리고 로컬 푸드들, 지역에 가까운 데 생산되는 농산물. 또 이제 우리가 소비할 때에 큰 냉장고에다 바리바리 사서 쌓아놓잖아요. 적절한 먹을 양을 만큼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은 에너지도 작게 들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오래돼 가지고 농수산식품이 이제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순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한 농수산식품을 계속 드실 수 있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게 저탄소 식생활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게 블루푸드라고 하더라고요. 블루푸드인데 거기에서 이 갈조류 같은 경우는 미역이나 다시마나 감태들이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이나 그게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근데 그 물질을 한 3분의 1 반절을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뿜어요. 그럼 갯벌에 묻히죠. 갯벌에 묻히면은 그 탄소가 분해되는 데에 수천 년이 걸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탄소를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열대우림이나 이런 경우는 나무가 이제 쓰러지면은 거기에 미생물이 나무를 분해해서 탄소가 도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땅속에 묻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많이 사용하면은 그만큼 탄소를 나무 속에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재를 많이 사용하자. 알겠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이신데 그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저탄소 식생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어떤 실천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요. 그 내일 이제 개막하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거기에서도 이제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우리 한국에 IOC 위원이 계셔요. 그분들 중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 그다음에 유승민 금메달리스트 탁구 선수죠. IOC 위원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의 조정원 총재님. 그리고 저희 공사 이렇게 해서 거리문을 만들었어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한테 IOC도 이 운동에 동참해라. 특히 파리 올림픽에 저탄소 식생활 운동을 우리가 참여해라 하고 이제 조정원 총재께서 직접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만나서 전달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그만큼 저희가 또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는 조직위원회 위원장하고 유승민 위원장하고 막역한 관계예요. 그래서 또 특히 유승민 IOC 위원께서 조직위원회도 이 운동에 동참해라. 파리 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가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계 올림픽 평균 탄소 배출량을 지난번보다 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올림픽 치를 때 평균 35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네. 이걸 150만 톤으로 줄이겠다. 네. 하는 게 이제 파리 올림픽이죠. 네. 역시 파리 올림픽에서 절대량을 줄이는 데는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은 네. 사람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캠페인. 네. 이게 더 보람찬 운동이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의 원인은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거든. 그렇죠. 그럼 사람이 바뀌어야 풀어야 돼요. 네. 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 바뀌는 운동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인데 네. 그중에 푸드프린트 줄이는 거. 네, 네. 거기는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가 31% 온실가스가 네. 거기서 나온다. 네, 네. 이렇게 유엔이 발표한 네, 통계죠. 정말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더 이상 하계 올림픽이 치러질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정말 이 저탄소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대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이거 하나 꼭 여쭙고 싶습니다. 네.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는 게 원래 역할 중에 하나가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워낙 그렇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작년 같은 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 사과값이 막 금값이다, 배값도 비싸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네,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더울 것 같기도 하고 작황은 어떨지 수급 안정을 잘 하실 수 있을지 네, 그 한 말씀 해주세요. 역시 우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AI를 활용을 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빅데이터 처리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이게 전환시켜가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이 사과의 수정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고가의 사과 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수시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크게는 우리 먹거리 하면 먹거리가 이제 주가 곡물이지 않습니까? 네. 곡물의 5분의 4를 우리가 수입해서 먹어요. 그러면은 기상 이변이 온다라든가 전쟁이 발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코비드 19처럼 전염병이 생긴다든가. 코로나, 네. 그래서 이 배도 못 뜨고 비행기도 못 뜨고 하게 되면은 네. 미국에서 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네, 네. 그래서 식량 안보 콤비나스를 만들자 네. 해서 지금 사전 조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